커졌어요. 7억에서 10몇 억까지 오랜 기간 누적됐었던 세무사는 신고를 할 때 대표님의 상여처를 하게 됩니다. 퇴직하실 즈음에 네. 회사에 현금이 없어서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좀 많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될 절세 시리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지급금,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그 다음에 퇴직금 마련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직도 그런 분이 있을까요? 법인을 만들고 법인도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새는 가지급금이 문제 있다는 얘기는 기장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해결하라고. 네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요새 상담은 네. 굉장히 금액들이 좀 커졌어요. 7억에서 10몇 억까지 오랜 기간 누적됐었던 큰 가지급금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상담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사실 가지급금을 일단 단기간에 해결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면. 네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 배당도 종합소득세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잘 좀 고민해 보시고 좀 전문가들이랑 이런 가지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가지급도 인정이자라고 네네. 있더라고요. 네, 그게 또 상당한 손실을 또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상담을 하면 예를 좀 들어드리는 표를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실제 있는 사실이고요. 단기대여금이 한 12억 8천 정도 있는 회사인 경우에요. 이럴 때 어떠한 손실을 보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네. 4.6%의 인정 이자를 회사에다가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2억 8,500이면 인정 이자가 한 5,900만 원 정도를 해년마다 법인에게 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법인은 5,900이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1,182만 원, 네. 당기순이익이 2억 이상인 법인세가 2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지급금이 이만큼 12억 8천이 있는 경우는 그 회사에서 금융을 일으켜서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은 또 송금으로 불산입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비용 처리를 안 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용 처리를 안 해주니 그보다 약간 이자가 낮은 걸로 계산해서 약 3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비용 처리를 못하니까요. 네.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걸 해년마다 이자로 내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내고 있어야 된다는 조차도 생각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세무사는 신고를 할 때 대표님의 상여처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만큼을. 그렇죠. 그러면 그 상여는 결국에는 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겠죠. 그렇게 나오는 금액이 약 1,800만 원 정도의 또 소득세를 더 내셔야 되는 거고요. 네. 플러스 건강보험료도 내셔야 되겠죠. 이게 한 440만 원. 이 건강보험료를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금액이 그래서 총 5년간 한 5억 원 돈 정도가 내가 예상하지 않았었던 비용이 지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금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네. 세무조사의 대상 리스트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쌓일 동안 대표님은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 때로는 그 재무를 담당하는 분과 기장 세무사와 네. 단기 대여금 형태로 남겨놓지 않고 다른 계정 과목에 옮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배임 횡령의 문제까지 되는 거죠.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지금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런 대표님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수 있겠는데요. 되죠. 그러면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암과 동시에 빨리 네.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가지금 해결하는 건 대표님이 빌려가신 거예요. 갚으시면 되죠. 가장 1차원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가지금을 상환하는 방법과 네.
법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짧게 정리를 하자면 네. 개인 재산으로 가지금 상환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대표님이 공장을 소유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임대보증금 내지 월세를 내고 있겠죠. 네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거 자산평가를 통해서 보증금을 더 받는 겁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받아야 될 돈으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만큼에 대한 내 지분을 양수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가지고 갚아 두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기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자산들,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 개인 부동산이나 심지어는 보험들도 네. 이걸 회사에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갚아 나갈 수가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회사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급여를 받겠죠? 네. 근데 가장 이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식인데 어찌됐건 급여를 많이 받는 방식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셨었고요. 네. 두 번째는 꾸준히 배당을 받으시는 것으로 활용한다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퇴직금도 사실은 중간정산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이 적용된다면 퇴직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약 19억 정도를 해결을 해드렸어요. 아, 네. 네, 요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네네. 자본거래로 감자를 한다거나 이익 소각을 하거나 네. 상환우선주 상환 청구 아니면 감액배당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가끔은 이게 오류를 수정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의 가지금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잘못되신 거로.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수정을 통해서 이걸 좀 갚아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신고했던 그런 자료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있죠. 네. 그 한 5년치를 저희가 경정 청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청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많이 청구할 수 있는 내역 안에서 했었고요. 네. 저희가 이걸 실제로도 진행한 게 19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 찾아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총 동원해서 진행을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어느 정도 걸리나요? 대충. 그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짧게는 안 되는 거죠. 짧게 대표님들은-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작은 금액. 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처럼 뭐 10억 가까이 되거나 그 10억이 훌쩍 넘는 경우는 네. 한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 네. 뭐 소각이나 특허권 문제 네.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한 2, 3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씀 주신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딱 들어봐도 가업승계를 위해서 따로 이제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하셨던 경영자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자제분들이 30, 40대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좀 돌아가시기 전에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가업상속 공제도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좀 조건상 실제로 받으려는 자제분도 원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셔도 되기도 하고 그 사후 관리 조건들이 까다롭군요. 너무 까다로워서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다 토해내야 되니 그러니까요. 이 문제들은 증여특례를 좀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최대한 하고 그리고 나서도 여력이 안 될 경우는 나머지는 가업 상속 공제로 네.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야기 쉽게 좀 표로 좀 보여드린다면 네. 금액은 증여 과세가액의 100억까지 한도로 증여 특례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 중에 5억 원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30억까지 10%의 세금을 매기고 그 이상의 30억 이상에서 100억까지가 한 20%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된 이후에 돌아가셨을 때 이 부분 미리 냈었던 부분하고 정산을 해서 세금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하고요. 네. 두 번째는 10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기업에 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증여자는 10년 이상의 경영, 그리고 6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사업 무관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가지급금도 역시 여기에선 제외됩니다.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결론은 사업에 쓰이는 자산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네. 요 5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조금 문제가 좀 많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그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받는 증여 수증자가 지금 외국에 있어요. 여기서 거주자가 보시면 아니구나. 거주자가 아닌 거죠. 거주자가 이제 돌아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60세가 안 됐는데 음. 가압승계 증여 특례를 흔치는 않지만 그렇게 바라는 경우도 있고요. 어.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상담한 경우인데요. 네. 10년간 사실은 이 업계에 오래 있었고 경영을 해왔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차명 주식이었어요. 대표님이 본인이 아니었던 거죠. 차명 주주가 60%였고요. 그 중에 한 분을 대표자로 세웠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 회사를 경영했다는 증빙이 없어요. 그래서 60이 넘으셨음에도 가압승계증의 특례에 맞지 않게 되는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는 건 음. 그 국세청에 네. 실제로 경영한 증빙을 찾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양해가 되고 증여특례가 되는지 거죠? 요걸 좀 제가 좀 고민하고 네.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준 만큼 또 지켜야 될 조건이 또 사후적 요건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그런 게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주는 만큼 사후에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화면 보시면 수증자가 네.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가압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걸 다시 다 세금으로 과세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주식 증여받은 만큼은 감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산, 네. 회사에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는 7년 이내에 절대 처분해서도 안 되고요. 이 7자를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사후 관리가 안 될 때에는 네.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증여세를 과세를 과세하게 하겠다.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7년 동안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가압 상속 공제하고 차이점이라면 네. 고용이나 급여 총액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덜 까다롭네요. 네, 회사 또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가 좀 쪼그러들 수도 있고, 네, 직원을 좀 내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미리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결론은 가업 승계해서 그 가업을 쭉 이어갈 애들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 그 네. 기준이 어떻게 보면 7년이라는 게 가장 포인트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일반 증여는 30억이 넘으면 50%인가? 그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좀 비교를 딱 해주면 훨씬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5억까지만 증여특례를 하겠다 그럼 세금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10억일 때는 5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될 테고요. 그래서 30억까지면 네. 일단 5억이 빠지니 네. 25억에 대한 세금만 계산해서 2.5억, 그러니까 2억 5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네. 이걸 일반 증여로 계산한다면 표처럼 5억일 때는 약 7,700, 그리고 30억일 땐 9억 8,900 정도를 세금을 내셔야 하니 네. 이 두 가지 차이를 비교해 보면 7억 3,900만 원. 엄청나네요. 네, 금액이 꽤 크죠. 네. 네, 이래서 활용을 꼭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도를 몰라서 안 했었고요. 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사실 제가 내일도 네. 상담을 하러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두루 이게 제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알려져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네.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기 퇴직금인데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저희가 근로자들 보면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대표님들은 네. 급여 역시도 정관에 있어야 되고 퇴직금 역시도 정관에 있어야 되고 네. 임원 보수 규정과 퇴직금 한도 등을 정해 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관의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법적으로 두세 배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정관에 없다면 동일하게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한 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 처리를 해서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더 받으려면 어쨌든 네. 정관에 넣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배임 횡령에 대한 판단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관상에 네. 한도도 좀 규정해 놓고 그 회사 규모에 맞게끔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겠죠.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또 그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그게 합산되지 않으니까 네, 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중간정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퇴직금. 네. 그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음, 근데 조건만 잘 맞으면 가능도 하다고.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봐 제가 요 내용은 조금 더 삽입을 하고 싶어서 네네. 저 법조항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보시면 법인세법 제44조 2항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정관에서 이행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다음에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는 중간정산을 임원에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라고 좀 판단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첫 번째로는 바로 중간정산일 현재 네.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임원분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두 번째는 임원이 3개월 이상 질병치료를 받아야 되면 실제로 요양도 필요하겠죠. 이럴 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는 경우는 중간정산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놨으니 이걸 좀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 따져보시라. 결국은 되게 급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다들 퇴직금 하는 이유가 네. 분명히 엄청난 세금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한번 그냥 퇴직금으로 받는 거랑 네. 그냥 받았을 때 소득세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네. 퇴직금이 10억이 넘어가지 않고 약 20년 가까이를 근무하셨다면 네. 실제로 15%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세율이.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금이 많았었던 대표님의 중간정산을 위해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해 달라고 해서 네. 그 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네. 이분은 20년간 근무를 하셨고요. 가지금을 해결하시느라고 연봉을 많이 받으셨어요. 2억 4천만 원을 받으셔서 급여를 해결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직전 3년간 연금병 평균이 한 2억 4천 정도 되셨어요. 네. 그래서 18년까지는 3배수 그리고 최근 2년간은 2배수로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관상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따져보니 약 한 14억 원 네. 가까이를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세금으로는 실제 내는 세율, 담세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져보니 약간 22.5%입니다. 네네. 요게 소득세로 원래 따진다면 10억만 넘어가도 45%에서 공제 빼더라도 그렇죠. 상당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공교롭게도 딱 절반 정도의 세율로 세금을 네. 내시고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님이 이렇게 14억을 받으셨지만 내년도에 건강보험료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퇴직금에 대한 활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퇴직금을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퇴직하실 즈음에 네. 회사에 현금이 없어서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좀 많으시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립을 좀 해두시는 걸 저는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퇴직금을 좀 미리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표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직원들이랑 같이 퇴직연금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 잘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네. 다만 요새 대표님 추세는 퇴직연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요새는 임원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고요. 금융상품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상품도 비용 처리가 100% 되고 또 하나는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주가를 낮추는 효과도 좀 있고요. 네.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득에서 퇴직금을 위한 재원으로 금융상품에 계속 쌓아놓으면 네. 그게 비용 처리도 되고 네. 법인세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5년, 7년, 10년이 넘어가면 네. 그렇게 얻은 법인세 비용 절감한 부분이랑 합쳐본 다음에 실제로 법인에 다시 들어오는 돈 해지했을 때 그게 100%가 넘어가고요. 네. 오래됐을 때는 뭐 115%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뭐 꼭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그게 보장성으로 분리돼서 사망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들 네. 말씀하시는데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회사 가치가 커지면 자산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리스크가 갑자기 유고되는 상황에 상속 재원 문제가 발생을 하게 재원 돼요. 마련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도 함께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금융상품 활용은 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많이 추천해 네, 드리고 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다 스스로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 정말 것 많아요. 네네.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요번에 시리즈로 정리드렸던 이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상담드렸던 그 대표님은 차명 주식도 회수해 드렸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100%가 되셨는데 회사 가치는 벌써 45억이 되셨죠. 그렇죠. 자녀한테 증여할 수가 없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회사를 설립할 때 법무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후에 막급한 일이 되신 거고요. 그렇죠. 네네. 중간에 세무사님께서도 그 정확히 모르고 안내해 주셨던 것 때문에 그 미처분 잉여금이나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었던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이 분야에 분명히 전문가가 존재하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니 꼭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거나 네.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네. 전문가의 좀 손길을 네.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정말 제대로 된 해결점이 뭔지를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